네,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2021년 DMZ 포럼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곳 경기도에서 열띤 토론회 장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성과들 또 논의의 결과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1년 DMZ 포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잘 정리할 시간인데요. 종합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개회식부터 또 함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평화에 대한 바람을 가득 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20개 세션에서 또 논의들 이어왔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한 재원들 또 다채로운 견해로 이번 포럼 또 채워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연사님들 그리고 이끌어주신 좌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지난 이틀간의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종합 라운드 테이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평화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세션에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그리고 좌장님 소개를 드리죠. 먼저 종합 라운드 테이블의 좌장을 맡아주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기획 세션 1회 좌장이셨죠. 고계성 경남대학교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역시 환영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기획 세션 2의 토론자셨습니다. 유명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기획 세션 3의 좌장이십니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획 세션 4의 발제자이시죠. 고상두 연세대학교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 세션 5회 좌장이시죠.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 세션 3회 좌장이셨죠. 조영미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집행위원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합 라운드 테이블 세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특별히 이재강 평화부지사께서 모두 발언하신 후에 직접 진행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유종의미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제3회 렛츠 DMZ 축제입니다. 이름도 2021 렛츠 DMZ 평화예술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경색이 되었다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남과 북이 서로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경색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4.27에서 합의한 것들, 9.19에서 합의한 것들을 약속을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 대단히 막을 내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렛츠 DMZ 평화예술제가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평화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이 브랜드를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각 기획 섹션에서 엄청난 분들이 오셨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의미 있는 결론들을 내렸는데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모든 세션에 안 가고 오늘만 열심히 하면은 이틀간의 모든 세션을 섭렵하게 되어서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짧게 하고 발표는 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획 세션 1의 좌장이신 고계성 교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고계성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획 세션 1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이라는 주제 하에 열띤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방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통의 시대입니다. 소통은 상호 이해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요. 특히 남북 소통은
새로운 또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분야는 특히 관광산업 측면에서 이동이 전제되는 산업이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보니 그 문화, 관광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과연 어떠한 방안들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지 논의를 거쳤고 5가지 안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과제는 남북한 주민이 어우러진 소통의 장소, DMZ, 단절, 그리고 막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소통과 교류와 협업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시작점이 DMZ다라는 측면을 저희들은 두드러지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특히 DMZ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자원, 역사, 문화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DMZ에 보유되어 있는 수많은 관광 측면, 문화 측면, 역사 측면의 자원의 보존과 활용 사업이 또 무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시된 첫 번째 일란은요, 남북한을 위한 꿈과 기적의 지대, DMZ 내 인큐베이팅 빌리지 조성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훈 교수께서 지금까지 3년 이상에 걸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실천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시를 한 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MZ의 역사적 가치, 생태적 가치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관광 측면이 아니더라도 DMZ는 우리에게 무한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DMZ는 앞으로 현 세대, 특히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무한한 가치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그 역사적인 책무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광 측면의 콘텐츠를 두 번째 안으로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시대적인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서 DMZ를 활용할 수 있는 안도 같이 병행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은 DMZ 방문의 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자장을 맡으면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접경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DMZ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해서 디스커버리 더 DMZ를 통해 가지고 대국민 홍보 그리고 DMZ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요. 제안 네 번째는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은 이산가족 상봉에서 시작이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이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아픈 과거를 아우르자는 측면에서 제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DMZ를 개발하자라는 차원입니다. 기후변화 등의 여러 가지 민감한 미래 이슈에 대해서 DMZ를 중심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총 5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요. 추후 관련되는 여러 가지 또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또 논의를 거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 섹션 2의 우명재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재입니다. 두 번째 테마 접경 지역의 남북 교류 협력 거점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이후로 다양한 그 분야에서 남북 교류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98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협력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이제 예술 문화 분야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어떤 그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물 차원에서
이런 DMZ 등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남북관계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에서는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서 사회 문화 교류 사업, 평화 기반, 경제 기반, 그다음에 관광 기반, 인프라 기반의 교류 협력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확실한 남북 관계 그 상황에서 어떤 그 교류 방향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사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그 사업의 경제 효과, 또 체제 안정과 같은 이제 파급 효과와 남북 교류 시나리오에 따라서도 아주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 접근 차원에서 우선 사업을 이제 선정을 한다면, 첫 번째로 이제 한국 측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해서 우리의 의지를 이제 표명할 필요가 있겠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한국 측 접경 지역에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접경 지역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협력 사업들을 이제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구체적인 그 남북 교류 그 사업에 앞서서 먼저 이제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접경 지역에 대한 이제 비전과 구상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런 접경 지역의 역할과 활용 방안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이슈는 이 접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남북 간의 이제 교류가 활발해졌을 때 KTX, GTX와 같은 고속철도,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서해안을 따른 어떤 해운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됐을 경우에 이 서울 평양 한반도 메가리전이 형성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이 서부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런 DMZ에 대한 어떤 이용 관리 지역에 대해서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도 좀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풀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남측과 북측을 모두 포함한 그런 영역에 대한 접경 지역의 종합 구상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접경 지역의 그 발전 종합 계획이 있지만, 이것으로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구상들을 담아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변 도시, 특히 이제 거시공간 차원에서의 네트워크와 같은 좀 기반 시설을 고려한 어떤 스페셜 플래닝 차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함께 이 남북 접촉 채널을 우선적으로 가동해서 우리나라 주도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남측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합한 이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거고, 또 남한과 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 접경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류 사업들을 전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기구 설립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기존의 북중 접경 지역에서 여러 협력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거버넌스 구축의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법에 대한 재개정, 이런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는 이제 접경 지역 남북 교류 협력의 다변화가 될 텐데요. 먼저 공간적인 다변화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북 협력 사업들은 경의선이라든가 이 동해선을 초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 외에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 이 지역은 이제 남북한 그런 민간 그 선박들이 자유롭게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남북 공동의 공간에 대한 어떤 다변화된 전략, 그리고 교류 협력 사업도 좀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협력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접경 지역의 그 시군들이 제안한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측면에서도 본다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6차 산업, 북한의 농산물과 남한의 가공 유통 기술이 접목되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분야로도 그 활로를 좀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두 번째 테마인 접경 지역의 남북 교류 협력 거점화 전략에 대한 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쫓기는 것도 아닌데 전부 다 1분, 2분씩 빨리 맞춰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기획 세션 3 이동근 교수님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이동근입니다. 제가 세션 3의 자장을 맡았습니다. 저희 세션은 처음에 이양주 경기연구원의 이양주 박사님께서 기획 의도, 왜 세션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기획 의도를 이야기를 하셨고, 전승욱 고려대 교수님의 발제와 이수재 KI 명예연구위원,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님의 지정 토론과 또 레츠고 NG 홍보대사 소수빈 강사님의 또 이제 토론도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DMZ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DMZ가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가를 보면 생태계가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전쟁 이후에 70여 년 동안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어찌 보면 방치한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첫 스타트는 DMZ이 갖고 있는 그 생태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얼마큼 잘 우리가 지킬 것이냐의 출발점부터 이 어떤 그 DMZ란 부분이 이야기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동서 이제 그 백두대간과 서해안 그런 어떤 동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기후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면 남북의 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를 연결하는 DMZ 생태계란 어떤 그 큰 현안과 이슈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두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DMZ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런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 위도상의 정말 중요한 생태계이다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진행되게 되면 물론 많은 동물들은 북쪽으로 이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동물들은 또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동물도 있기 때문에 남북의 이동로의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나아가 DMZ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즉 시베리아와 중국을 연결시키는 뭐 이제 백두산 호랑이 또 반달 가슴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또 그래서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 측면에서 북한 지역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는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는 가장 낮습니다. 왜?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현재 큰 이제 문제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돼지 열병에 대해서도 그 돼지 열병에 대해서 멧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은 도살하는 정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근황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DMZ를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두게 되면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MZ 보존관리법을 제정을 하자. 그래서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지킬 수 있는 그 보존관리법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장기 모니터링, 생태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70년 동안 변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장기 모니터링이 정말 필요하고, 시민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중심의 시티즌 사이언스가 되는 시민과학, 주민 공동체 참여가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자는 부분과 한반도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에 보면 국제기구 모임 시 북한과의 직접 교류가 필요하게 되고 또 철책에 가로막혀서 우리 어떤 그 반달 가슴곰이 북한으로 못 가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정말 중요한 지역은 이동 통로를 만들어서 동물들은 이동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두자. 시범 사업을 하자. 그 정상회의가 호랑이 정상회의, 반달 가슴곰 정상회의, 아니면 뭐 멧돼지 뭐 생태계 정상회의. 그러니까 남북의 정상회의를 생태계 이름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DMZ 포럼을 이제 몇 번 왔습니다만은 생태 분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생태 특별 세션을 적어도 3개 이상 만들자. 그래서 생태계가 핵심인 그 DMZ 포럼이 되기를 제안을 한다는 부분과 경기도에 생태축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자는 부분과 안보 관광에서 주민 주도의 생태 관광으로서 진안이 정말 중요하다에 대한 경기도 사업 제안을 하게 되고 2020년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주요 생태 지구에 대해서는 빨리 매수해서 어떤 개발 사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요 지역은 빨리빨리 매수해 나가자. 그리고 생태계 하는 분들의 어떤 그 수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단법인 DMZ 생태연구원을 빨리 설립하자. 이 부분이 경기도 사업으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저희 테마 3에 대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4회 레츠 DMZ 평화예술제에서는 생태 섹션을 3개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단골입니다. 우리 매번 오시는데 우리 기획 세션 4에 고상도 교수님께서 콩쿠르징 리마킹을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고상두입니다. 저희 세션 테마는요, DMZ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고요. 저희 한국 학자들과 미국 학자들이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그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그 저희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북한이 지금 핵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가에 관한 논의였고요. 그래서 먼저 한반도 평화와 그 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 선언적 측면에서 그쳐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고요. 진정한 평화는 남북 간의 적대감이 해소되고 신뢰가 구축될 때에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실행 방안의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실질적인 동맹으로서의 협력이 필요한데,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북 특히 협력 정책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선의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남북 간의 협력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비핵화 이전이라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협력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저희가 좀 논의하고 소개했던 것은 그 실질적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DMZ 생태 보존이라든지 평화공원,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은 북한 핵 문제와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접경협력의 개념과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지방정부, 즉 다시 말해서 경기도의 접경협력 정책은 제2외교 정책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경의 관리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는 좀 접경 협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경관리 정책은 외교라기보다는 좀 통제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지방정부는 좀 협력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외교에 좀 외교와 상관성이 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본원적인 외교정책, 다시 말해서 제1 외교정책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혹은 중앙정부의 외교정책을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2 외교정책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접경협력의 방식으로는 다층적 거버넌스 개념을 저희가 가장 적절한 개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해서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형 접경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았고요. 접경 거버넌스, 이러한 접경 거버넌스를 할 경우 성공 조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4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층적 연결망 구조, 안정성, 유연성, 그 다음에 핵심 조정자의 존재,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봤고요. 이 다층적 연결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접경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개방적이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의지와 자격이 있는 그런 행위자라고 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소통 채널을 잘 마련하고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러한 거버넌스가 좀 느슨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공동의 접경 정체성이 좀 필요하다. 즉 우리가 접경 협력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게 되고 접경 협력이 중단되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의 정체성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참여한 행위자들이 자기 역할 인식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거버넌스는 좀 유연해야 된다는 것인데,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가 잘 되려면 제도화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접경 협력의 경우에는 다소 서로 이익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처럼 다소 적대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높은 제도화보다는 오히려 낮은 제도화가 더 바람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이 좀 혼합된 중간 정도의 제도화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조정자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엄브렐라 조직으로서 하나의 대표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우리 같으면 경기도가 조직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각 행위자들의 역할을 좀 배분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MZ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접경 지역의 지리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유럽의 접경 협력을 보니까 그 접경 지역이 강이냐, 호수냐, 혹은 바다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행위자나, 그 다음에 접경 거버넌스나, 그 다음에 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강에 해당되는 임진강, 그 다음에 호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강하고, 그 다음에 서해바다, 이 세 지역의 경우에 협력 사업과 접경 거버넌스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임진강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다리라든지 아니면 댐이라든지 그런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강 하구의 경우에는 관광이나
생태 보존 이런 사업들, 서해 바다의 경우에는 환경 보호, 수자원 보호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한의 접경 협력은 행위자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행위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시민사회 모두의 어떤 행위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접경협력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DMZ 정체성을 외부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데, DMZ 정체성이 워낙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접경 협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접경 협력이 우호적인 국가 간에도 있고 적대적인 국가 간에도 있고 많은 접경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의 DMZ 정체성도 최대한 좀 보편화될 수 있는 정체성으로 개발해서 외부로 확산하고 국제사회와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좀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모셨습니다. 기획 세션 5에 최왕규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완규입니다. 5세션의 주제는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정책의 성과, 과제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그 평화 협력장을 맡고 계시는 신준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대체 크게 보면 성과로서는 한반도 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서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했다. 그 다음에 평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했고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성과를 냈다 등등이었고, 과제로서는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그 다음에 평화협력 정책을 확산하는 것, 두 번째로는 평화협력 구축 및 도민의 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 세 번째는 상과 자연이 공존하는 DMZ 보존 개발, 과제로서는 남북 교류 활성화 및 평화협력 정책을 앞으로 확산시키는 문제, 예를 들어서 방역, 보건, 의료, 남북 평화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및 확산, 이런 등등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제가 오늘 이 보고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보다는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으로써 이 5세션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민족 소로돕기 운동 그 상임 공동대표를 지난 한 15년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인도 지원 교류협력 사업이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때마다 경기도와 파트너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많은 대북 지원 교류협력 사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수 정당 출신의 지사였던, 좀 진보 진영의 정당 출신의 지사였던 간에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같았고, 설사 보수 당에서 출신의 지사가 나왔어도 한 번도 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 차원의 대북정책 교류협력 사업의 어찌 보면 그 연속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경기도는 매우 그 모범적인 희망의 하나의 전범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것이 제가 경기도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사의 개인 그 성향에 따라서 다소의 그
경중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손학규 LL 지사 때 예를 들어보면 거의 한 5년간 당곡리 평양 인근의 당곡리 협동농장 사업 지원 사업을 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북에서 인근 지역 협동농장에서도 왜 우리 농장에는 협력 사업을 안 해주냐는 그런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북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다음 김문수 지사 때도 지금 김문수 지사 굉장히 아주 보수 강경의 상징적인 정치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김문수 지사 때도 역시 그 대북 지원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됐었고 이어서 남경필 지사 때의 경우에도 계속 대북 지원 사업, 협력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7년 체제, 헌정 체제 하에서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의 기조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위너 테이크 올, 승자 독식이라는 그런 독특한 정치 체제에 기인하는 그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중앙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속성을 못 가졌는 데 비해서 이 지방정부의 오히려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북의 입장에서 봐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중앙정부라기보다는 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쪽에 오히려 더 점수를 주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두 분 다 나와 계신데 이재강 그 평화부지사님, 그다음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 다른 광역지자체에는 없는 직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명칭이 때로는 운명을 결정할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평화부지사라는 명칭과 평화협력국이라는 명칭은 때로는 그 명칭이 지는 그 운명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아마 이런 평화를 제도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 경기도의 그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의 성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과제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누누이 제가 여러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강조한 바 있듯이 그 대상이 있는 정책인데 사업이고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라고 할까, 그 타자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무심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를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인데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반드시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예면하거나 때로는 무지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산가족 문제 이슈가 터졌을 때 남과 북의 시선이 매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연령대로 봤을 때 얼마 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아주 절박한 인도적 가족주의적 문제이긴 하지만은 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가에 대한 북한의 시선을 조금 더 우리가 헤아리고 정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산가족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지 계속 인도주의라는 대의명분만 가지고 북한을 몰아세울 때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는 슬기롭게 절대 풀릴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DMZ 관련돼서 많은 우리가 협력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자 제안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이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요구들을 어떻게 북한의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것은 그냥 레토릭으로 그리고 우리만의 잔치로 끝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개념틀,
우리의 언어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때로는 북한의 시선, 북한의 마음, 북한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좀 더 헤아리는 바탕 위에서 이런 교류협력 사업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과도 낼 수 있고 속도도 빠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접경 지역에서 중앙 정부가 주로 이 경계의 문제를 안보나 어떤 국경의 개념으로만 들여다보는 중앙 정부의 시선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지리학이나 인류학에서 요즘 그 경계 횡단 연합, 경계 횡단 협력 이런 그 이론적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런 지자체에서 지방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중앙 정부가 관할하는 일반 정치 영역에서 떼어내서 파샬리즘으로, 그러니까 부분 체제로 만들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북한도 우리가 지역 수준에서 협력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의 뭐 지자체라든가 우리의 대북 지원 단체 NGO에 상응하는, 그걸 말하자면 상대한 북한이 별도의 조직을 만듭니다. 북한이 여러분 잘 알려진 민화협이나 민경련이나 뭐 조평통, 뭐 통전부 뭐 등등 종교인 단체,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방 수준에서 시민 단체 부분에서 대북 사업을 제안했을 때 북한이 그 필요성에 호응하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카운터파트로서의 북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례들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북한이 이 경기도와 대응할 수 있는, 또 어떤 기초단체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남북교류협력의 조직들을 북한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공동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약했던 시간을 다 까먹고 더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섹션 3의 조영미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의 조영미입니다. 저희 슬라이드를 네. 저희는 풀뿌리로부터 국제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이라고 하는 특별 세션을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방식은 로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셔널, 리저널, 그리고 인터내셔널의 어떤 여성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가 가져야 하는 과제들, 그리고 함께 협력해야 하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기여성단체연합의 문지은 사무국장님, 그리고 한국의 양성평등 대사이신 조영숙 대사님, 그리고 미국에서는 위민크로스 DMZ의 크리스틴 한, 그리고 미 의회 의원이신 바바라리 의원, 그리고 평화와 갈등 연구소의 엠마 레슬리, 그리고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의 마리아 버틀러. 그래서 지역에서의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운동의 목소리까지 여성들이 어떠한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방향이 무엇인가, 제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한국에서 민간인으로는 처음 군사 분계선을 넘으셨던 분이 누구로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이 우리 그 고 정주영 회장님이 소떼를 끌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것을 최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1991년에 남북 여성들이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북에서 남으로,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아시아에서의 여성의 역할들을 이야기했던 때가 1991년, 그때가 바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여성평화운동들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풀뿌리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동북아 여성평화활동가들의 연대 및 교류가 확산됐고, 한미 정책결정자와 그리고 시민공공외교가
네트워크가 확대되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로칸나 의원, 우리 주재 강연 해주셨던 의원과 함께 국제여성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와 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쟁 이전 이후 그리고 그 복구 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면서 UNSCR 1325 국가행동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평화 안보, 국제 여성 이니셔티브 활동들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 여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그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어떤 목소리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과 그리고 아동들이 제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성주의 입장에서 발간하는 평화로 가는 길, 그리고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한 보고서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평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비가시화되어져 있고, 여성들은 피해자로서 위치 지어져 있고 주체자로서 위치 지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체 세션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에서도 저희가 이제 다 남성분이시고 제가 아주 마지막에 여성이 한 명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젠더 밸런스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평화 우선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평화 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희 세션뿐만 아니라 다른 세션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세션에서는 상호 존중적이고 비폭력적이고 다자주의면서도 지역사회를 중심에 둔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쟁에 있어서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논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감염병 확산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전 세계의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협력과 공존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세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바바라리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미국의 군사주의에서 촉발된 세계 군사화 문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축과 군비 축소를 통해서 의료나 복지, 주거, 사회 서비스 등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비준과 이행, 자율무기 금지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요한 제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주의적 중재 및 평화구축 시스템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협의적 방식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풀뿌리 공동체와 연대,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활동가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시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확산된 네트워크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 사례에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할 경우에 얼마나 그 협정이 오래 지속되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협력적 협의적 방식의 여성 역할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도 한미 양국 의회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앞으로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더 확실히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확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 계획에서 이번에는 그 지역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화를 정책 시스템으로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이 있었고, 관련한 여러 정책에 있어서도 여성평화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행 과정에서도 성인지적인 접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세션에서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그 하루 종일 우리의 언어를 세계적인 언어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통역자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그 DMZ 포럼
포럼에서 했던 역할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저희 대학생들 중에서 평화 공공외교 협력단이 저희의 라포터로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또 정리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은 라포터지만 이분들이 머지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평화에 대해서 젊은이들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DMZ 포럼을 위해서 크고 작은 모든 손길들을 함께 해주신 경기도와 관계자분들께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결론을 내렸고 또 홀가분하게 또 자리를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자축의 박수, 마무리 박수를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DMZ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제들은 경기도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견들, 또 우리 아까 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쓴소리들도 저희들이 접수해서 경기도가 올바른 평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DMZ에서 시작된 평화가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행에 수고해주신 평화부지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간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짚어주셨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보내셨습니까? 2021 DMZ 포럼 함께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협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화로 나아가는 길, 이번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또 협업이 필요하겠죠. 이번 포럼에서 보여주셨던 열정만큼이나 앞으로도 우리 DMZ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포럼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이어서 2021 DMZ 포럼 폐회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폐회식은 이번 포럼의 에필로그 영상 관람으로 시작해서 또 2021 경기 평화 선언문 낭독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여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에필로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영상으로 또 반가운 분들 얼굴을 다시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 시간이 더욱더 특별하게 추억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이번 자리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요.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기 위한 모두의 노력, 바로 이번 포럼에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저도 역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순서가 남아있죠. 바로 2021 경기 평화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우리의 바람을 더욱더 널리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상 위에 계신 우리 패널분들, 좌장님, 단상 위에 두 걸음 정도 앞쪽으로 서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저희가 앞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주어진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많은 연사님들 그리고 참석자분들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화해 그리고 협력뿐만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신 소중한 제언들 저희가 경기 평화선언문에 하나하나 담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저희의 다짐을 다시 한번 널리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모두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1 경기 평화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2021 DMZ 포럼 경기 평화선언. DMZ는 70년은 남북 분단의 상처이자 냉전의 유산이다. 그러나 DMZ는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합의한 비무장지대로서 그 자체가 평화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으며 나아가 남북 화해와 협력을 향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2021 DMZ 포럼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다룰 주제로 남북 분단의 극복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2021 DMZ 포럼은 모든 참여자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DMZ에서 시작된 평화는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는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남북한 당국과 관련 국가들은 즉각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 기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 DMZ를 분단과 대립의 역사 현장에서 소통과 협력의 미래 공간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남북협력 사업으로서 DMZ 내 생태 보존과 문화유산 복원,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DMZ 일원의 지뢰 제거, DMZ의 국제평화 지대화 등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 한강하구의 남북한 평화적 활용, 임진강 수자원의 남북한 공동관리를 위해 남북협력 시스템을 수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다섯, 서해 경제공동특보의 설치와 한반도 메가리전의 창설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재건하고 확대하여 남북 공동번영의 기초와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간 관광 추진 등을 통해 남북 간 주민들이 왕래와 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해야 한다. 7.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라리아 등 초국경 전염병에 대해 남북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8. 유엔과 미국, 일본, EU 등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가로막는 제재는 중단되어야 한다. 9.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10.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다른 지방 자치들과 함께 남북 교류 협력의 선봉을 자임할 것이다. 2021년 5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1년 DMZ 포럼 세션 참여자 일동.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새롭게 찾아올 평화의 봄을 소망하는 2021 경기 평화 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노력들 또 다해야 할 책임들 하나하나 또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포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역시 우리 DMZ의 새로운 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번 포럼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같이 노력할 계기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평화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2021 DMZ 포럼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기쁜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